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결과를 놓고 보시면은 예상대로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3분기 전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을 크게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 4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DLF 여파로 금융위가 은행과 보험업계, 금융업계에 굉장히 강도 높은 파생상품 판매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주와 보험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지난주에 이제 금융위의 이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은행주와 보험주가 어느 정도까지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부담을 안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중견 패션 업체들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견 패션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 신사업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신규 브랜드 도입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견 국내 패션 업체들의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증권 22면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고요. 제약주라든지 일부 업종은 양호한 실적을 내기도 했지만 전체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영업이익 감소도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507조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7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1%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17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9.55%. 거의 절반 수준,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의 실적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하락의 이제 가장 큰 원인, 결국은 이제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7조 7천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7%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4,060억 원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감소폭이 컸죠. 92.7%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실적이 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에 따른 실적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국내 코스피 기업의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5%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는 돈이 줄어들면서 상장사들의 재무 상태도 나빠진 모습입니다. 579개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그 3분기 말 부채 비율을 보면 기존의 그 109.4%로 지난해 말 104.5%보다 약 5% 정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보다 3.8%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다라는 것. 3분기 실적이 수치상으로만 이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을 소폭이나마 이룰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업종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 대비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의 4분기 기업별 실적 컨센서스 조정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4분기 기업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9면에 있는 기사 내용인데요. DLF 사태로 금융위가 이제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죠. 파생상품 판매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은행주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파생상품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제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20% 이상까지 날 수 있는 파생상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그 총 수수료 수익 대비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을 보시면요. KB하나은행이 1,300원대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모두 총 수수료 수익 대비 약 10%의 그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은행업 총계를 따지면 은행주에서 이제 그 파생상품을 못 받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손실은 마이너스 5천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은행권은 이자 수익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지면서 펀드나 방카슈랑스, 신탁 판매, 수수료를 포함한 비이자 수익 발굴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탁과 사모펀드를 포함한 자산관리 부분은 매년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파생상품 판매를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은행원들이 이런 수익원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저금리로 예대 마진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주들이 추가적인 업황 둔화 국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계된 기사로 이제 보험사는 은행사보다는 조금 더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은행에서 판매됐었던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험사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은 은행이 했는데 왜 보험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그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업 외에 별도로 신탁업 그리고 펀드 투자 중개업, 인허가를 받고 고액자산가 등을 상대로 신탁과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보험 영업뿐만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자산을 맡아서 대신 운영해 주거나 펀드를 판매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실상의 이런 부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생상품 판매 규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사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금융상품액은 1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9,500억 원대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크게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사들도 이제 저금리에 따른 그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 이런 파생상품 부분에 그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은행사, 보험사, 저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내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사업으로 볼 수 있고 수익성이 좋았던 파생상품 부분의 판매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와 보험주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5면 유통 소비자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중견 패션 업체들이 내수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2030 엄지족을 잡는 그 온라인 시장 확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중견 패션 업체들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지, 세정, 신혼
패션과 같은 종목들인데 이 패션그룹 형지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 4,800억, 영업이익 44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각각 4.8%, 86.9%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요. 세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매출 4,300억으로 전년 대비 12.4%가 감소를 했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2.9%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중견 패션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 역시도 꾸준하게 줄이고 있거나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프라인 부분에 이제 부진, 매장 축소를 만회하는 전략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냐? 바로 이제 신규 브랜드 론칭 그리고 사업 다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사업 강화도 이제 플러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의류 브랜드의 성장은 거의 정체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패션 업체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사업에 조금 더 주력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트리트 캐주얼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캐주얼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길거리 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패션의 트렌드가 좀 평범하게 입으면서도 그 한두 가지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이게 이제 현재 패션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추기 위한 패션 업체들의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를 크게 늘리면서 최근에 패션 트렌드를 좀 따라잡으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신원 같은 경우 그 신원몰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 비중을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온라인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는 O2O 픽업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꾸준하게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비즈 사업부에 대한 성장까지 이제 연결시키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본 대로 이제 패션 업체들은 지금 내수 부진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신규 브랜드 런칭이나 온라인, 모바일 사업에 대한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패션 업체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각각의 모멘텀을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금리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에 지수의 하단이 약간 받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도 약간 방향성 없는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모멘텀에 주목하시고요. 종목별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